한성대학교에서 독일과 유럽을 연구하고 있는 윤용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죠. 독일이 나라도 제일 크고요. 유럽연합이 지금 27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 규모도 제일 큰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몇 가지 통계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GDP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GDP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4.1%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2024년 통계인데요. 24.1%면 거의 한 25%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 GDP 생산의 약 한 4분의 1 가까이를 독일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하고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프랑스가 16.3%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12.2%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압도적으로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우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구수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 약 한 8,400만 정도를 헤아리고요. 프랑스가 한 6,600만. 그리고 이탈리아가 원래 6천만이 넘었던 나라인데 최근에 6천만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900만 정도.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가 또 왜 중요하냐면 유럽연합의 그 재정원을 보면요. 27개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 그리고 유럽연합 외부에서 생산된 물건이 이제 유럽연합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 있죠. 관세 수입 그리고 27개 회원국이 국내에서 각 정부가 걷어들이는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또 유럽연합의 그 재정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재정에서 각 국가의 분담금인데 그 분담금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분담금을 많이 내고 규모가 작은 나라는 적게 낸다는 소리죠. 그러면 독일이 24.1%의 GDP를 생산한다 그러면 독일이 내는 분담금이 제일 크다는 소리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참고로 2023년 통계인데요. 유럽연합의 재정의 순기여도를 말씀을 드리면 순기여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가가치세도 일부도 내고 그런데 또 그 중에서 또 각 국가별로 이제 농업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유럽연합으로 또 돈을 또 지원을 받아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 그 차액이 있죠. 거기서 많이 내는 돈이 더 많다 그러면 이제 순재정 기여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받는 돈이 더 많으면 순재정 수혜라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가 순재정 기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낸 돈과 받아오는 돈을 비교했을 때 내는 돈이 압도적으로 독일이 많습니다. 독일이 역시 1위이고 2023년 한 해에만 174억 유로 더 낸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역시 또 프랑스인데 또 차이가 큽니다. 프랑스는 90억 유로 정도밖에 안 돼요. 독일이 174억 유로 그리고 이탈리아가 45억 유로 그리고 스웨덴이 한 14억 유로. 받아온 돈보다 더 낸 돈이 더 많은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 독일이 압도적으로 174억으로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럼 반대로 받아오는 돈이 더 많은 나라들은 누구냐?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폴란드가 82억 유로를 더 받아왔고 루마니아가 60억 유로 그리고 헝가리가 40억 유로 그리고 이제 동유럽이 아닌 그리스가 41억 유로. 그리스는 몇 년 전에 국가 재정 위기 때문에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유럽 연합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가 한 30유로 정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유럽 연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경제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의 재정 분담과 관련해서도 독일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 사는 데서 권력이 나온다고. 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당연히 발언권이 쓸 수밖에 없죠. 2008년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모라토리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도 유럽 연합에서 아무래도 이제 돈줄이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유럽연합과 관련된 문제가 그 나라의 국내 정치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약소국이 강대국의 어떤 강요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약소국도 가만히 있질 않죠. 그리고 유럽연합은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른데 매우 중요한 사안들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여서 27개국이 모두가 다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은 약소국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의회 선거 같은 게 있어요. 각 국가에서 이제 의회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거와 별도로 또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구수가 적은 나라들은 항상 대표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구수로 해서 또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 하나하나를 또 하나의 한 표로 해서 결정하는 이중 구조예요. 그래서 약소국들이 그런 나라가 작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보완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회원국, 약소국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독일은 이제 또 독일이라는 나라의 과거사가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전쟁에 독일이 유일한 책임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독일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그 재무장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독일군이 해외에 파병을 지금 가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지금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대거 나토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핀란드하고 그다음에 발트 3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 나라들이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한 상태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발트 3국 중에 리투아니아가 있거든요. 근데 리투아니아가 스스로 요청을 해서 독일군이 지금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로 일단 갔는데 더 병력을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서 조만간 몇천 명으로 주둔 병력을 더 크게 늘리려고 지금 양국이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군은 나토군의 일원으로 간 겁니다만 아무튼 독일이 지금 해외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소규모 병력이 간 적이 있어요. 나토군의 일원으로.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한 특정 국가에 독일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유럽 국가들이 야 독일이 다시 또 재무장을 하고 과거처럼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이제 독일군의 해외 주둔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 때는 이제 유럽의 정치 구조가 이 분권적 전통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뭐 실권을 갖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독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중세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이제 느슨한 국가 연합체였는데 오늘날의 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북부 여기가 다 신성 로마 제국에 포함돼 있었어요. 물론 이건 뭐 통일된 그런 국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종의 방어 동맹 같은 거였다 그랬죠. 중세 13세기, 1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신성 로마 제국 유럽에서는 나름 이렇게 비중 있는 국가 아닌 국가였죠. 그런데 15세기, 16세기로 들어오면서 중세 말 근대 초로 들어오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자꾸 중앙 집권화되어 가요. 지방의 제후들의 힘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상 국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별로 없어져요. 이게 통일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점점 더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는 통일된 국가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1871년에 아주 뒤늦게 19세기 후반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분열을 딛고 통일된 국가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흔히 비렐름 제국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독일 2제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1제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제 숫자를 넣는다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 1제국이고 그 다음에 1871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통일된 독일 제국, 그 제국을 2제국이라고 하고 나치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합니다. 제3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제2제국인 비렐름 제국, 그때 독일의 영향력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요, 보통 이제 철혈제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철하면은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혈하면은 전쟁을 의미하고, 그 비스마르크는 아주 군국주의자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 별명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비스마르크는 그 철혈이라는 말을 그때 의회에서 이제 연설할 때 그 말을 쓰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썼냐면, 의회가 토론과 뭐 찬반 양론 어떤 사안을 놓고 서로 뭐 다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다수결로 결정하고 뭐 이러는데, 비스마르크가 그 당시에 독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독일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 이런 것을 지금 이룩하기 위해서 당신들처럼 뭐 토론하고 다수결을 결정하고 이렇게 갖고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아니다. 통일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과 전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그 말을 해요. 정작 중요한 거는 군사력과 전쟁이다.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가 없다. 그때 그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규정하는 아예 그냥 상징적인 별명이 돼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스마르크가 정말 전쟁을 통해서 독일 통일을 이제 실현을 하거든요.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작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비스마르크는 완전히 평화주의자로 돌변해요. 그래서 독일 통일 1871년부터 비스마르크가 정계에서 은퇴할 때, 그때가 18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에 유럽에서는 정말 전쟁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유럽의 평화, 장기적인 유럽의 평화와 관련해서 비스마르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모두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철혈제상이라며, 근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까 무슨 철혈제상이에요. 완전히 평화주의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독일이 일체 문제를 안 일으킬 뿐더러 다른 나라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도 비스마르크가 중재에 나서요. 왜 갑자기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느냐? 독일의 통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쟁취한 독일의 통일이 비스마르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한번 통일이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는 영원히 독일은 이제 통일은 간다. 이게 아니에요. 프랑스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는 전쟁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영국이 독일이 통일 이후에 제국이 됐다고 여러 막 문제를 일으킨다면 영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영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독일 통일 무효화시키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마음먹으면 독일의 통일은 언제든지 다시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스마르크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를 해친다라는 그 아주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개국은 독일의 통일은 무조건 그래서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비스마르크는 그걸 의식하고 독일이 통일됐는데도 유럽의 평화는 문제없다. 통일 독일이 유럽의 평화를 유지시키는데 앞장서겠다. 이거를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비스마르크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갖고 1890년에 이제 은퇴를 하죠. 그러고 나서 비렐름 2세 시대, 바로 유럽 열강들이 우려했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독일에서는 이제 1961년에 61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죠.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죠. 그 당시 이제 함부르크 대학 교수였었던 프리츠 피셔라는 분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독일의 상당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적극적으로 패권 추구를 하고 나왔는데, 그런 패권 추구라는 독일의 대외 정책,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이 1차 세계대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의된 사료를 찾아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면서 1차 세계대전도 역시 독일의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독일 학계에서 커다란 논쟁이 벌어져요. 피셔 논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혁명의 결과,
이런 걸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은 시간의 문제였다. 독일만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 그런데 독일인 학자가 어떤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발발 전부터 패권 추구를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 그걸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피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책임과 관련해서 독일 책임론 대 공동 책임론, 유럽 전체가 다 책임이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원인을 더 보는 입장입니다. 한 나라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구조적인 공동 책임론을 주장하는 게 왜 그랬냐면 전쟁 전에 이미 진영이 다 짜져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전형적인 옛날에 통일되기 이전의 대독 동맹 국가들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막 부랴부랴 진영이 짜져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이제 누가 출발선에서 총을 쏴줄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유명한 사라예보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터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폭발을 하게 되죠. 예견된 전쟁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프랑스가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1870년에 독일 통일을 막으려고 했다가 전쟁에서 지면서 71년에 결국은 독일의 통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복수심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독일의 통일을 독일이 하고 나더니 결국은 이제 사달이 난 거죠. 1차 세계대전 몇십 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프랑스가 이번에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복수심, 몇십 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복수심이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베르사유 조약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영토 조항, 배상 조항, 군사력 조항이 있었어요. 이 세 조항 모두 독일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바꿔 얘기하면 독일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아주 가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조차도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아주 완강하게 그 베르사유 조약을 고집을 하죠. 심지어는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막 의심하기까지 해요. 이 정도로까지 독일을 이렇게 독일의 군사력이라든지 영토를 뺏어가지고 영토를 나눠놓고 배상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이 정도까지 독일에게 가혹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영국이 막 프랑스를 의심하기까지 해요. 대륙에서 독일을 완전히 죽여놓고 대륙에서 프랑스가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같이 두 나라가 같이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갖고는 베르사유 조약 내용을 보고 영국이 막 의심을 하는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그걸 밀어붙이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배상금이 부과되고 독일 경제가 엉망이죠. 전쟁하면 모든 나라가 빚을 지잖아요. 전쟁하려면 돈 들어가고 채권 발행하고 국가 채무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마구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1923년 11월 달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독일에서 벌어져요. 지폐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빵 하나 한 조각 살려면은 지폐를 마차에다가 이만큼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무가치해지니까 그냥 돈을 연료로 쓰고 막 이래요. 난로,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에다가 연료로 쓰고 막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려요. 그게 23년 일이고,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25년을 넘어가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요. 전쟁이 18년 말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가 사람들이 끼니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급을 받아먹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5년을 넘기면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결국은 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잖아요. 미국에서 터진 대공황이 왜 독일에 뭔 영향을 미쳤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돈이 없어요. 있어봐야 또 프랑스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근데 독일도 19세기에 산업화를 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돼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자본이 독일에 엄청나게 투자가 돼요. 근데 미국에서 공항이 빵 터져버리니까 미국이 자본을 전부 다 회수를 해요. 공장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독일이 직격탄을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바이마르 공화정이라는 게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출범을 했는데 그냥 경제도 안 좋죠.
근데 경제도 조금 어떻게 살아나는 듯 했는데 또 미국발 경제 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또 주저앉고 바이마르 공화정이 19년에 출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히틀러와 나치가 집권한 게 33년이에요.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14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공화정이. 근데 정권이 무려 16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치적 혼란도 있었던 거죠. 어떤 해는 1년 동안 선거가 없었던 해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해는 1년에 선거가 2번, 3번 있는 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투표용지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정당이 28개씩 나와요. 많을 때는 28개. 보통 한 10몇 개씩 나와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공화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연설을 할 때 그걸 지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당이 28개씩 필요하냐? 우리에게 표를 달라.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 우리가 집권하면 이 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당은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독일 민족을 항상 염려하고 독일 민족의 번영을 염려하는 당 하나만 있으면 된다. 무슨 당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많은 당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동을 하죠. 독일 사람들이 볼 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정이든 뭐 수많은 당이 뭐 난립을 하든 좋다 이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는 히틀러와 나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945년 이후의 상황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영의 시점, 그라운드 제로. 독일 말로는 이제 슈른데 눌 그러는데요. 영의 시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영의 시점.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들으면 의아한 생각이 들 텐데 완전히 독일이 이제 환골탈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바이마르 공화정이 출범을 했을 때 독일인들이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저건 우리 정치 체제가 아니다. 독일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고유의 정치 체제가 있다. 그런데 1945년 이후에 서독 사회죠. 동독은 이제 또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서독에서는 환골탈퇴. 우리의 과거의 그런 역사와 전통, 독일적이라고 여겨왔던 정치 전통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어떻게? 자유주의 국가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해온 자유주의 국가로 우리는 완전히 환골탈퇴한다. 그걸 일컬어서 이제 영의 시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전후에 독일은 완전히 자유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독일이 그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독일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예요. 그리고 뭐 하여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1890년대쯤 되면은 유럽에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최강국이 돼요. 영국을 앞서요. 경제에서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내공을 가진 적어도 인적인 자원에 있어서는 아주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제 계기만 주어지면 정치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자본만 제공이 되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진 나라였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경제적 현상이 뭐냐면 독일은 아주 기술 강국이에요. 메이드 인 저머니 그러면 어때요? 최고잖아요. 비싼 대신에 퀄리티는 아주 세계 최고. 이게 바로 이제 독일이 원래 19세기부터 이제 그런 걸 갖추고 왔던 거죠. 독일은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45년 이후에 그런 내적인 그런 내공이 있었고요.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걸 갖추고 있었고 또 호재들이 작용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말로는 코레아 붐이라고 그래요. 코레아 그러면 한국이라는 소리고요. 독일에서는 코레아와 관련된 두 개의 붐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코레아 붐, 또 하나는 차붐, 차범 분시. 뭐가 붐이 인다 그럴 때 그 붐이에요. 우리도 그 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레아 붐 뭐냐면 한국 전쟁 특수. 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서독 경제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치고 올라서기 시작해요. 한국 전쟁하고 서독 경제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미국이 서독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크게 늘려요. 그러니까 서독이 철강 생산이 크게 늘어나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서독한테 상당 부분 많이 의존을 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게 일종의 모멘텀이 된 거죠. 그래서 50년대를 지나면서 서독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50년대에 그 독일군 포로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연합국 측 포로들은 다 석방이 됐는데 소련은 2차 세계 대전의 최대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소련대로 불만이 많았죠. 서독으로부터 배상도 못 받고, 그러니까 독일군 포로들을 붙잡아 놓고 노동을 시켜요. 몇 년 동안 소련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독일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에 광부들이 가요. 독일에 광부들이 가고, 간호사는 민간단체, 뭐 카톨릭 단체 이런 데서 이미 그 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간호사들은 67년인가요? 정부 간 협정에 의해서 간호사들도 또 서독으로 취업을 가게 되죠. 광부들은 63년도에 정부 간 협정으로 우리 광부 필요하니까 니네들 광부 좀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인 광부 간호사들이 60년대에 이제 서독으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4년 12월에 그 당시 5.16 군사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비록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 개발 한번 해보겠다. 그거 성공하면 속된 말로 퉁치자. 그걸 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 군부 세력은 뭐 집권하자마자 경제 개발에 막 그냥 막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요. 경제 개발하겠다고. 근데 돈이 있어야죠. 경제 개발하려면 일단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미국을 갔는데 존 F 케네디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박정희를 좋게 안 봐요. 왜? 쿠데타 했다고. 그래갖고 돈을 빌리러 온 걸 빤히 아는데 돈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독까지 가요. 그게 64년 12월에 서독 방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독을 가니까 그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르하르트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분단 국가하고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빈곤을 먹고 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편으로서 공산 진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도 지지를 보내고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니네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우리한테까지 돈을 빌려오면 어떡하냐. 거기서 니네가 좀 해결하면 안 되겠냐. 거기서 해결하는 게 뭐예요? 일본이 있지 않냐. 에르하르트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빨리 화해해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이제 거기서 그래요. 국민 정서상 힘들다. 그래도 해야 한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냉전이 시작됐지 않냐.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프랑스하고 우리 서독 관계 한번 봐라. 우리 철천지 원수였다. 전쟁을 몇 번씩 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우리 사이좋게 살지 않느냐. 왜? 새로운 적이 생겼으니까. 너희들도 새로운 적이 생겼으니까, 북한, 뭐 중국, 소련 새로운 적이 생겼으니까 빨리 일본하고 화해해라. 알겠다. 좋은 추구로 받아들이겠다.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돈 좀 빌려주시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차관을 얻죠. 서독으로부터. 서독은 그냥 요번에 먼 길 왔으니까 주긴 주는데 돈 문제는 거기서 지금 니네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64년 12월인데 결국 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죠.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1989년 11월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이후에 2014년까지 동독 지역의 인프라 재건의 비용이 2조 유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조.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몇천조가 됩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낡았고 만든 거라 하더라도 보수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연대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과거에 없었던 세금이죠. 동독 재건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 기업들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 물건을 보고 서독 자동차, 뭐 서독 제품들을 보고 동독 물건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인데도 완전히 외면을 해버려요. 서독 물건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에서 생산되는 소비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생산 중단이 돼버려요.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독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독에 있는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실업 상태에 있다 보면 독일은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실업수당 또 복지 정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또 들어가게 되고, 뭐 인프라 재건, 복지,
이쪽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한 초반까지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유럽의 병자다 뭐 이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독일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고 이제 특정 어떤 국가가 좀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독일 서독 기업들이죠.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인구가 1,60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600만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2조 유로에 달하는 그 인프라 구축 재건 비용 그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그 돈이 사실은 허튼데 그냥 뭐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잖아요. 좋게 보면. 근데 지금 당장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고통스럽지만 도로를 새로 깔고 다리를 새로 놓고 뭐 이러는 것들은 나중에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막대한 통일 비용이 투자로서 이렇게 다시 효과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또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게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이 독일 경제가 통일 후유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돌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원래 스위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국적이라는 게 별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활동을 했고 베를린 대학에서도 뭐 물리학자들 막스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프리츠 하버라고 우리 인류를 배고픔, 기아로부터 해방시킨 유명한 화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암모니아를 농축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가지고 질소비료를 개발을 해요. 그거 덕분에 우리 인류가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배를 안 골고 살고 있는 거죠. 그 프리츠 하버는 또 근데 화학무기를 또 개발한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 아내도 화학자였거든요. 남편이 애국심에 들떠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화학자로서 유대인이에요. 프리츠 하버는 몇십 년 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할 줄 알았다면 개발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 화학자로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화학 무기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학자로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말려요. 근데 그걸 고집을 해서 화학 무기를 만들죠. 결국은 부인이 자살을 해버려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한둘이 아니죠. 지금까지 독일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주로 이제 자연과학 쪽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100한 몇십 명 돼요. 최고 많이 받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 한 400명이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한 100 몇십 명, 독일도 100 몇십 명. 독일이 3위예요. 영국과 독일은 차이가 별로 없고 노벨상이 만들어진 게 1901년이에요. 20세기 전반기에. 독일은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받고 미국은 이제 45년 이후에 많이 받고 그렇게 됩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철학자는 있죠. 영국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철학이라는 것은 되게 관념론 철학이에요. 칸트, 헤겔이 완전히 관념론 철학의 아주 정수죠. 예를 들면 영국은 아담 스미스가 17세기에 국부론이라는 걸 책을 발표하잖아요. 국부론은 무슨 책이냐면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 관한 책이에요. 돈 얘기예요. 경제 얘기예요. 아담 스미스도 원래 그 윤리학을 강의하던 교수였어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영국은 막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그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대학에서 이제 윤리학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글라스고라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상무역을 통해서 제조업까지 발전하는 뭐 엄청나게 돈을 벌던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이게 나라가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윤리학을 강의하던 사람이 아주 10년 이상 자료를 모아서 이제 국부론을 쓴 거예요. 영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현실적인 문제들. 같은 시기에 아이작 뉴턴은 하늘을 보고 별이 움직인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그걸 미분, 적분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수학으로 그걸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바다로 나가서 전 세계에 무역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이었어요. 그 이익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영국의 해군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영국 사람들은 관념적인 철학을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만 한 거예요. 철학이라고 굳이 하는 사람들도 경험론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된 것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했던 거죠. 근데 독일은 뭐냐면 17세기 18세기 독일은 분단된 국가들이고 영국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경험은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대가 시작되고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독일에도 학자들이 있잖아요.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런 어떤 근대의 현장에서 막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런 새로운 시대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념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독일의 관념론 철학이 그런 배경하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때 많은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는데 1806년에 19세기 초죠. 그때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고 나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패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이센이 특히 큰 충격을 받아요. 아, 우리가 이 정도로 낙후되어 있구나. 그래갖고 크게 자각을 하고 우리도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프리드리시 빌헬름 3세라고 프로이센의 왕이 프로이센의 수도인 베를린에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낙후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빌헬름 폰 훔볼트라는 사람한테 대학을 만들라고 지시를 해요. 돈은 내가 될 테니까 대학을 만들어라. 인재부터 키우자. 그러니까 1806년에 전쟁에서 졌는데 아주 그냥 빨리 추진을 해갖고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이 개교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키워야지 나라가 부강해진다. 결국 결실을 본 거죠. 90년 후에 1900년이죠. 이때쯤 되면 막 노벨상 이제 받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 관념 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칸트 때부터 이제 발전을 하는데 18세기부터 근데 이제 헤겔 때 아주 그 집대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관념 철학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칼 마르크스도 이제 헤겔의 관념론에 영향을 받죠. 그 정도로 독일에서는 19세기에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관념 철학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이 20세기까지도 계속 오는 거죠. 철학이라는 건 인문사회과학에서 기본 토대거든요. 토대이다 보니까 모든 학문 분야가 독일 관념 철학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니까 관념 철학이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독일의 학문이 매우 지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관념 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육 방식은 한국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교육의 목적이 한국 같은 경우는 경쟁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목적이 있잖아요. 뭐 전인 교육이라든지 인격의 함양이라든지 뭐 지식을 얻는 것도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대학 입시.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퀴즈처럼 전락을 해버렸죠. 퀴즈 풀기로.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교육 중에서 아주 가장 안 좋은 교육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대학 입시에서 우열을 가르고 계속해서 그 경쟁이라는 거 아주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경쟁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한국 사회 발전에 순기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경쟁 때문에. 근데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뭐 인문학 쪽 같으면 역사다 그러면 우리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근데 거기는 그렇게 교육 안 시키죠. 교과서를 보면은 사료가 나와요. 거기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사료들이 쭉 나오면 사료를 하나 실어놔요. 그래 놓고 이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다. 너희들은 이거 보면은 어떤 주장이 맞는 것 같니?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토론을 시켜요. 인문학 수업이니까. 거기서 무슨 답을 찾아요.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학 입시 그 아비투어 같은 거 볼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열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사지선다형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한번 써봐라. 논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아 얘가 얘보다는 더 논리적이고 더 심층적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걸 분석을 했다. 그걸 보고 점수를 주는 거죠. 틀리는 것은 맞는 것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겠죠.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는 거 틀리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만 국한된 건 아니고 유럽에서는 인문 사회과학을 이제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사고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뛰어나요, 아이들이. 왜? 그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또 우리는 오로지 입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요, 얘는 인문계로 가래, 얘는 실업계로 가래로 이렇게 나눠요. 또 6학년 정도 때 되면 또 한 번 또 하기도 해요. 4학년 때 한 번에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야죠. 그럼 도대체 그건 누가 가르느냐? 가장 중요한 건 애의 성적이에요. 보니까는 애가 성적이 이런 쪽에선 잘하고 이런 쪽은 좀 성적이 낮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관찰해 보니까 얘는 공부 같은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소리는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그런 거하고 안 맞는 애다. 그럼 뭐 그냥 직업교육 같은 거 받아서 그쪽으로 나가는 게 낫다. 근데 우리는 막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죠. 무조건 다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는 그런 건 없어요. 담임 교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성적, 생활기록부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4학년 때 갈라요. 그래갖고 인문계로 갈 거냐, 직업학교로 갈 거냐. 학교도 이제 종류가 한 4종류가 있고요.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물건은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거냐. 독일의 직업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육가공 소세지, 독일 소세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럼 소세지를 만드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청소년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소세지 나는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은 그 소세지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해서 문의를 해봐요. 그래갖고 도제를 뽑느냐고, 독일 말로는 아쭈비라 그러는데 견습생을 뽑느냐. 그러면 거기 기업들이 견습생을 뽑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기도 전인데 거기서 뽑는다 그러면 가요. 공장에 가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육가공 이런 것만 해도 한 3년 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습,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론 교육도 받아야 돼요. 세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을 만드는 데니까 이제 식중독이나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교육과정 3년 정도가 끝나면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갖고 떨어지면 골치 아파요. 견습생 그 시절에 그 기업에서 돈을 조금 줘요.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 한 돈 100만 원.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상공회의소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에서 붙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가르쳐줬던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데 월급이 팍 뛰어버리죠. 이제 정식 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면은 기본적으로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과정이에요. 비교적 단순한 업종이잖아요. 그것도 3년 이상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대충 배운 직원들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자동차 공장이죠. 자동차 공장에도 견습생들을 키워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 확산이 되고 나면 로봇들이 다 생산을 하는데 독일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고급 노동력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제 물건이 싸구려가 없고 다 질이 높은 거예요. 독일은 일단은 직업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다 나름의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소세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시험도 보고 이제 직원이 됐잖아요. 그럼 몇 년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마이스터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스터에. 그거는 이제 경력이 필요해요. 마이스터에 도전해서 마이스터가 되잖아요. 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많이 줘요. 그리고 뭐 너 소세지 공장 다니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없어요. 하나의 지금 직업이에요. 대학도 그래요. 대학도 거기도 진학률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전체 그 청소년들 중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비율이 30%가 안 됐어요. 지금은 한 50%가 조금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이제 재밌는 게 법대는 이제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법대는. 근데 의대는 성적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는데 성적만 가지고 의대를 뽑는 건 아니에요. 제가 유학을 할 때는 공부를 못하는데도 의대를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뭐 공대생들이 다 의대로 가고 작년인가요?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증원 문제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죠. 왜 공대를 갔던 학생들이 공대를 다 도중에 그만둬버리고 의대로 가려고 하고 의대 시험 다시 보겠다고 하고, 근본은 돈이잖아요. 의사가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공대 나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걸 그냥 오로지 돈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잘한다? 그럼 무조건 의사가 된다. 공대 가서 전자공학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아니 생명공학을 해갖고 무슨 세포를 가지고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돈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 정말 서글픈 일이죠.
의사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는 거, 그런 윤리적 의미가 굉장히 큰 직업이에요. 물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죠.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처럼 많이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매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직업이잖아요. 사람이 다쳐서, 사람이 아파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잖아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것도 아주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돈은 그 다음이죠. 그 사람들은 의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중고등학교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무상교육이고요. 대학도 무상교육이에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데도 대학을 못 간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등록금이 없어요. 학생회에 회비만 조금 내면 돼요. 그때 제가 유학할 때는 한 몇만 원, 한 학기에 한 몇만 원 그냥 학생회비. 그거는 대학에 내는 게 아니고 학생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 돈만 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경우는 이과 쪽으로 머리가 좀 있다, 수학이나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이공계 쪽으로 가요. 자기가 그걸 잘하니까. 근데 거기 간다 그래갖고 뭐 입학 정원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거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대학을 들어가는 건 쉬운데 대학을 졸업하는 거는 그건 자동으로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인원 제한 없어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들어와라. 근데 이제 졸업하는 애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 굉장히 적어요. 졸업하는 숫자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 대학이라는 데가 무슨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대학생일 때는 일을 안 하고 노동력 낭비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학에 와서 졸업을 못해도 와서 강의를 처음에 와서 들을 거 아니에요.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는 역사가 갖고 안 맞는구나. 그것도 소득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인문학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20 중반쯤에 새로운 직업교육을 받기도 해요. 그것도 소득이라는 거죠. 뭔가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딱 그게 있잖아요. 여기서 뒤지면은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일단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참 서글픈 얘기죠. 아까 그 의대 편중 현상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 생각 안 하냐? 집은 어떻게 구할 거며, 애 낳으면은 애는 어떻게 키울 거며, 돈이에요, 다.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또 돈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가족제도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진짜 인류가 태어나서 진짜 뭐 나중에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될,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제도이고, 사람들이 보통 그런 제도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나도 성인이 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도 낳고 싶고 인간의 거의 본능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본능을 이제는 거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건 참 서글픈 일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그냥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는 상관없죠. 나도 연애도 해보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도 갖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 서양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주의 경향이 참 점점 심화되긴 해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IT 혁명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하고 소통을 하니까 이거 하나 들고. 근데 거기도 이제 점점 개인주의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처럼 심하지는 않고 결혼 반지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양가의 집안의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다이아 반지 해야 되고 혼수 뭐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결혼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집안이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귀족도 아니고 귀족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 반지는 결혼하고 나서 다행히 이혼 안 하고 잘 살았는데 남편이 부인도 그렇고 사회활동을 해갖고 나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수입도 많아진다. 그러면 결혼 10주년, 20주년 때 그때 해주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는. 처음에는 그냥 싼 거, 노쇠로 된 거 있잖아요. 우리 결혼했다? 그것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결혼 반지라는 게.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돼서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뭐 다이아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집안 간의 이 일이라 체면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식장에 가서 그냥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1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예약해서 거기는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해요. 그리고 그냥 그 지인들만 불러서 식당 가서 피로연 간단하게 하고 종교적인 신앙심이 강한 케이스는 카톨릭 교도 같으면 성당 가서 하고 신교도 같으면 교회 가서 한 번 더 해요. 우리처럼 반드시 예식장에서 엄청난 뭐 꽃으로 장식하고 비용도 막 몇천만 원 들더만요. 그런 식으로 결혼 안 하죠. 아주 소박하게 하죠.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돼요. 거기서 가면은 구청 직원이 결혼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식 비스름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몇 명 와서 증인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기서 간략하게 끝나고 나면 식당 하나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걸 끝나요. 독일, 프랑스가 한 1.34? 1.5는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오래됐어요, 그게.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떨어졌고 유럽 사회는 몇십 년 전부터 출생률이 2가 안 돼요. 그렇게 계속 해와서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유학을 할 때 큰애가 태어났고 유학생인데 저는 법적으로 이제 공부가 끝나면 돌아갈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독일의 노동력을 생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돈을 받았어요. 큰애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서독마르크로 600마르크인가를 받았어요. 우리 큰애가 89년생인데 그걸 한 1년 이상을 받았어요. 근데 유학생 시절에 아주 요긴하게 썼죠. 지금도 이제 그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갓난아기 때 있잖아요. 뭐 1년, 2년 동안 주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태어나고 세 번째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돈이 또 있어요. 경제적으로라도 국가가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거기는. 우리는 애 오면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에서 뭐라고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에 뭐가 나가냐면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1시간 이상 공부를 시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애가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애들은 뭐하고 시간을 보내냐? 노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무조건 나가서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외비가 들어갈 일이 있나. 학원이라는 게 없어요. 돈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이 뭐예요? 애 옷 사입히는 데 좀 쓰고 애 유모차 사는 데 써라. 뭐 그런 돈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잘 돼 있죠. 굉장히 잘 돼 있죠. 남자까지도 휴가를 주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제 육아 휴가를 주고 아이 낳았다고 몇 달 있다가 돌아왔더니 빈 책상 갖다 놓고 뭐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소송하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